자, 우리 유전 공부의 우리 마지막 시간인 우리 지난 시간까지 우리 식물, 사람에서의 유전 형태랑 패턴을 좀 살펴봤는데요. 주로 맨델을 중심으로 해서 맨델을 따르기도 하고 맨델을 따르지 않는, 그러니까 우성 열성에서 병이 생긴다 안 생긴다, 형질이 생긴다 안 생긴다, 이런 얘기를 중심으로 얘기를 했는데요. 자, 우리 최근에 현대 유전학, 이 생명과학이 엄청 지금 발달되고 있는데요. 게놈 프로젝트, 인간 게놈 프로젝트가 이제는 완성이 돼서 30억 염기 이 서열에 염기 서열을 전부 다 알 수도 있게 되고요. 그러니까 그 안에 전부 다 답이 있는 거죠. 많은 형질들은 그 안에 있는 어떤 유전자에 의해서 각 단백질이 만들어지고요. 그 단백질 때문에 형질이 보여지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자, 우리 조금 익숙치 않은 분들을 위해서 우리 DNA의 정보는 우리 3주차에서 공부를 했습니다. 메신저 RNA에 전달이 되고요. 메신저 RNA에 있는 정보는 결국 DNA 정보가 이 심부름꾼 mRNA를 통해서 오는 거죠. 이 단백질로 전달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 어떤 돌연변이가 DNA에 이상이 있으면 여기에 이상이 있는 거죠. 여기도 이상이 있고요. 그래서 여기에 이상이 있게 되면 유전병이 돼서 이 단백질에도 잘못이 돼서 단백질이 잘못되니까 우리 형질이 제대로 일을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 DNA를 정확하게 안다라는 얘기는 바로 이 단백질이 어떻게 되어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중요한 이 자료가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우리가 식물에서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요. 이 R이 우성이고요. 이것이 둥근 스몰 R이 쭈구리 열성 형질이죠. 그래서 이것이 세 가지 경우가 있을 수가 있을 텐데요. 이 자식들이 라지 R, 그다음에 라지 R, 스몰 R, 스몰 R, 그렇죠. 이것은 쭈구리고요. 이 둘 다 이것은 이 둥구리인데 여러분 기억나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우리가 이것이 왜 둥구리고 왜 쭈구리인가 이런 거를 알고 싶어서 맨델이 그런 실험을 했지만 이 텃밭에서 이 교배를 해서 했지만 이거 지금 역으로 연구를 해본다면은 이 라지 R, 스몰 R의 차이가 뭔지 DNA를 분석해보자 라고 접근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잠깐 얘기했습니다만은 라지 R은 세포벽 셀월이죠. 세포벽을 합성하는 유전자가 돌연변이가 된 것이 아니라 이 정상인 경우입니다. 그러니까 제대로 잘 만들어내니까 이 둥구리를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스몰 R은 이 합성 유전자가 돌연변이가 생겨서 이 다친 것입니다. 조금 다쳐서 돌연변이가 생겨서 이 잘 못 만들어냈죠. 그래서 세포벽이 쭈글쭈글한 것입니다. 그 양쪽 다 상동염색체 양쪽 다 있는 스몰 R이 못 만들어내니까 쭈구리가 되는 것이고 둘 중에 하나만 있더라도 우성 유전이죠. 그러니까 우성이 되면서 이거는 둥구리가 되는 것입니다. 자, 이것은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이 얘기는 잠깐 빠뜨렸는데요.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상동염색체를 가지고 있다는 것은 대부분의 생명체들이 이 상동염색체를 가지고 있어서 아주 중요한 유전의 중요한 현상을 나타나는데요. 우선은 이것 때문에 이 감수분열이 가능하다는 것 때문에 유성생식이 가능한 것이죠. 남녀 배우체 1N짜리를 만들어낼 수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상동염색체가 당연히 있어야 되겠죠. 당연히 있어야 되는 것이고, 우리가 두 번째 있어야 되는 또 하나의 중요한, 우리가 생명에게 중요한 베니핏, 이익을 주는 것은 바로 이게 두 개의 상동염색 중에서 유전자가 설사 하나가 잘못되더라도 이것은 죽지 않고, 그죠? 이 쭈구리 둥구리니까 죽을 리는 없겠습니다만, 그 양쪽 다 쭈구리면 뭐 상품성이 많이 낮아지거나, 우리가 병도 이런 예들이 많을 텐데, 우리가 병에 대한 그런 얘기는 하지 않도록 하고,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가 잘못되면은 여분에 있으니까 이 두 쌍을 가지고 있다라는 얘기는
뭔가 생명이 안전할 수가 있는 바탕이 되는 것입니다. 두 쌍이 있으니까, 상동염색체가 있으니까 하나가 다치더라도 하나가 괜찮으면 이 정상처럼 살아갈 수가 있다라는 것이고요. 이것은 어떤 안정성, 하나가 다쳐도 다른 한쪽 유전자 때문에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 주기 때문에 우리가 생명이 안전하게 살아가고 자식도 만들어낼 수가 있는 바탕이 되는 것이 이렇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여기서 하고 싶은 얘기는 바로 이런 식으로 유전자를 분석을 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역추적을 해서 우성, 열성, 형질을 우리가 추적을 해서 이것이 둥구리가 되거나 이것이 쭈구리가 되는가라는 것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교배가 잘 안 되고 뭐 가계도 분석하기도 상당히 힘들고 긴 세월이 걸리니까 긴 세월 동안 계속해서 노트에다가 잘 적어두고 있어야 됐고요. 그리고 모든 것이 힘들고 요즘 또 이런 연구가 잘 돼 있고 휴먼 게놈 프로젝트, 인간 게놈 프로젝트에 의해서 염기서열 결정하는 방법도 잘 알려져 있고 그래서 최근에는 이제 많은 연구들이 염기 서열 분석에 의해서 바로 형질을 예측하고 형질이 어떤 식으로 결과를 초래할 것이고 이것을 앞으로 어떻게 수정해낼 것인지 이런 것들을 전부 다 염기 서열 분석을 하는 것이 일반적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대 유전학의 이 큰 특징은 아마 굳이 얘기를 하면은요, 우리가 염기 서열로 형질을 분석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멘델은 물론이고 한 20, 30년 전만 해도 생각할 수가 없었던 것인데요. 우리가 인간 게놈 프로젝트도 10몇 년에 걸쳐서 여러 나라들의 힘을 합쳐서 어떤 한 인간의, 한 사람의 염기서열을 전부 다 이 결정을 한 것이 큰 업적으로 나왔는데요. 그렇게 힘들면 지금 어떻게 많은 연구들을 하겠습니까? 더더욱이 개인별로 염기서열하는 것은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개인별로 이렇게 염기서열이 보이죠? 이런 것들 하는 것이 지금은 비교적 값도 싸고 아주 쉽게 해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데이터들이 많이 모이니까 이걸 가지고 여러 가지 형질을 알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유전자 염기서열 분석을 통해서 우리가 형질을 예측하고 알아갈 수가 있는지 우리가 그것을 각각을 살펴보면은요. 우선 첫 번째가 이 그림에 나오는 SNP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 DNA 공부할 때 우리 1장에서 잠깐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이 단일 염기 이 다형성이라는 것입니다. 자, 이것은 이제 아까 잠깐 얘기했습니다만 게놈 프로젝트에서 이 사람의 헤프로이드, 그러니까 반수체죠. 1N 그러니까 23개 염색체의 염기서열을 쭉 해보니까 이 30억 염기쌍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을 알았습니다. 염기쌍이라는 것은 A니까 T, G니까 C, C니까 G 이런 이것이 한 쌍, 두 쌍, 세 쌍 이런 것들이 30억이나 된다라는 것입니다. 길게 나가는 거죠. 자, 이것을 2N짜리가 디프로이드를 전부 다 그러니까 양쪽 상동염색체를 전부 다 염기서열을 하게 되면 60억이죠. 실제로는 요즘은 이런 것도 염기서열을 결정을 해서 상동염색체 간의 관계도 연구하는 것이 시도가 되고 있습니다만은 일단 우리가 얘기를 간단히 하고자 우리 30억 염기쌍을 얘기를 하는 우리 헤프로이드 우리가 이 1N짜리 생식세포에서 경우를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길게 30억이니까 정말 길고요. 그래서 사람마다 약 한 0.1% 정도가 사람마다 서로 다르기 때문에 저 사람은 이런 사람은 사람인데 손가락 5개, 발가락, 몸 다 똑같은데 조금씩 다른 것은 바로 단일 염기가 다형성, 조금씩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키 크고 어떤 사람들은 어떤 질병을 가지고 있고 다양한 것들이 바로 이 SNP, 싱글 뉴클레오타이드 폴리모피즘에서 이 단일 염기 다형성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30억을 쭉 쓰게 되면은 이것이 30억 개나 되는 어마어마한 우리 이런 것들이 길이가 30억 개를 쭉 늘어나야 될 텐데요. 이 중에서 이 30억 영비상 중에서 약 1000만 영비를, 그러니까 30억 중에서 1000만이니까 100영기가 나갈 때마다 한 지역이 1000만, 요거를 각각 하나 둘 다섯 보면 1000만이 됩니다. 전체가 이 지역이 여기서는 사람마다 상당히 다르다라는, 여기 염기서열이 다르다라는 것을 알아낼 수가 있고요. 이것을 우리가 S&P 이 사이트라고 얘기를 합니다. S&P가 보이는 지역이 1000만 지역이나 되고요. 30억 염기상 중에서 이 부분이 이 보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다름이 사람마다의 다름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S&P가 그래서 연구가 많이 되고 있고요. 여기서 아주 좋은 예 하나가 바로 이것입니다. 여기 시클셀 아니미아 해서 이것은 낫형, 겸상 이런 말도 쓰는데요. 똑같습니다. 낫 모양, 적혈구는 산소를 운반하는 것이죠. 빈혈증이라고 그러는데요. 적혈구가 이 동글동글해야 되는데 이렇게 이 낫 모양으로 뭔가 돌연변이가 생겨서 낫 모양으로 돼서 제대로 산소 운반을 못해서 이 빈혈증이 생기는 이것도 역시 미국에서 많이 나타나는 병이긴 합니다. 자, 이 병 환자들을 보니까 그래서 여기 특별한 염기서열, 이 특별한 염기서열들을 쭉 보니까 이 정상인, 이 증상을 보이지 않는 사람들, 그러니까 사람들 중에서 약 한 99.7%들은 대부분들은 여기에 이런 염기서열들을 같이 노멀 셀이고 여기 9가지 중에서 다 쓰기도 뭐하니까 가운데 3개만 쓰게 됩니다. CTC 이런 염기서열을 가지고 있는데 시클셀, 낫형 이런 것이 있어서 빈혈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바로 이 CTC 대신에 CAC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 지역이 S&P 사이트가 돼가지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T인데 이제 0.03%의 사람들은 T 대신에 A라는 것입니다. A가 되니까 정상인들은 여기에 그루타메이트라는 아미노산이 와야 되는데 염기서열이 바뀌니까 아미노산도 바뀌어서 벨린이라는 아미노산으로 바뀌었고요. 이 벨린이 들어오니까 단백질의 3차 구조가 변했고 단백질의 3차 구조가 변하니까 적혈구가 변해가지고 이런 빈혈증을 보이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런 것을 분석을 해서 염기서열을 어떤 사람의 염기서열을 분석을 해서 이제 요것이 생기게 되면은 너 이것 때문에 너는 그 병이 있겠다. 이런 병이 있겠다. 아니면은 이런 것들이 이 병 말고도 많이 알 테니까 염기서열 가지고 너는 이런 병이 있을 것이다. 있을 가능성이 높다. 뭐 이런 얘기들을 우리가 S&P를 가지고 얘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상당히 많은 연구가 진전이 되고요. 병 말고도 우리가 머리카락, 왜 머리카락이 검은 머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랑 흰 머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랑 어떻게 차이가 나는지, 어떤 S&P 사이트의 차이 때문에 그러는지 그런 것들이 역추적할 수도 있고요. 다양한 그런 그 선긋기가 가능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우리 S&P 분석하는 방법 중에서 S&P를 얘기를 했고요. 우리 두 번째 이것은 우리가 지난 장에서 우리가 암 공부를 할 때 체세포 분열하면서 우리가 브라카 종양 억제 유전자 중에서 하나죠. 그래서 브라카에서 이거 브레스트 캔서 유방암을 일으키는 이거의 약자죠. 그래서 이거 이제 유전자들을 쭉 분석을 해서 보니까 여기 초록색으로 보이는 데가 여기가 지금 돌연변이가 많이 생기더라는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이런 유전자를 분석을 함으로 해서 내가 이 유방암에 걸릴 확률이 얼마나 될 것이고 이런 것들을 예측해낼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 그때 얘기를 했지만 안젤리나 졸리라는 여배우는 바로 이거를 가지고 병도 안 걸렸는데
앞으로 걸릴 거를 예상을 해서 그거를 미리 예방적인 차원에서 절제를 해버리는 경우도 있고요. 어쨌든 절제를 하고 안 하고는 뭐 그 개인의 의견이고 다양하겠습니다만 지금 점점점 현대 유전학이 발달됨으로 해서 개인별로 유전자 분석을 통해서 나의 형질, 나의 질병 가능성, 나의 특징적인 형질이 어떨 것일까 이런 것들은 분석하는 일들이 많이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유전자 염기 서열 이 분석이 될 테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많이 지금 최근에 많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 유전자 이 가위이고요. 유전자 가위를 통해서 유전자 가위를 한 다음에 비정상을 정상으로 바뀌어 놓기 때문에 유전자 이 편집이라는 말도 씁니다. 우리가 일장 공부할 때 우리 그 유튜브에서 1장에 들어가서 1-8 보게 되면은 유전자 가위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있으면 가위 가지고 유전자를 자르는 것이 아니라 원하는 잘못된 특정 지역을 유전자 가위가 인식을 해서 그 지역을 아주 정확하게 잘라 놓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가 정상이 유전자 이렇게 정상으로 이렇게 있는데요. 혈우병 환자 같은 경우는 특별한 유전에서 여기가 지금 잘못되어 있습니다. 유전이라는 것이 뒤집혀졌죠. 잘못됐기 때문에 혈우병이 된 것인데 이것은 우리가 유전자 가위를 써서 정말 요 지역을 이제 길다란 30억 염기쌍 중에서 이 지역을 정확하게 잘라낸다는 것은 엄청난 일입니다. 그것이 바로 유전자 가위 때문에 그것이 가능한 것인데요. 잘못된 지역을 잘라놔서 이것을 다시 원위치 돌이켜 놓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전자 이렇게 만들어 놓는 것이고요. 자, 이런 류의 걸들이 이젠 가능해진다라는 얘기들입니다. 잘못된 지역을 찾아서 앞으로 헌팅턴병이라든가 우리가 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많은 질병들의 유전자 지역을 알게 되면 이런 류의 시도들이 벌어져서 고쳐 나갈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유전자 분석을 통해서 정말 많은 유전병들이 이 치료가 될 테고요. 적어도 유전병의 원인을 알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예방책도 알게 될 테고요. 우리가 현대 유전학에 거는 기대가 상당히 큰 것입니다. 자, 우리 현대 유전학에서 또 하나 큰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은 정말 유전이냐 또는 이 환경, 가령 키가 큰 것이 꼭 100% 유전은 아니죠. 키가 커도 잘 먹어야 되니까 잘 자라고 생활 습관이 어떻고 환경과 유전은 상당히 밀접하게 같이 있어야 줘야 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물론 혈액형 같은 경우는 혈액형이 유전을 통해서 결정되면 환경에 의해서 혈액형이 바뀌는 경우는 없습니다. 그죠?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만 많은 형질들은 우리 환경에 따라서 이렇게 변화가 될 수가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이런 연구들은 참 이런 쌍둥이, 일란성 쌍둥이들이 많이 사용이 되는데요. 여기가 지금 아이덴티컬 트윈스에서 일란성 쌍둥이 경우는 이거 우리 다음 장이 실제로는 생식인데 그때 조금 더 얘기를 하겠습니다만은 생식을 해서 정자랑 난자랑 만나면은 이 수정란이 되겠죠. 이것이 2n이 이제 될 테고요. 1n이 이거 다음 주에 공부할 것을 미리 조금 얘기를 하면은요. 1n이 돼서 여기서 2n짜리가 돼서 첫 번 세포 분열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난알이라고 얘기하는데 이 두 개를 만들어 놓는데 이건 무슨 이유에서인지 보통은 잘 안 떨어져서 이것을 두 개, 네 개, 8개, 16개 이런 식으로 막 커가는데 이것이 분리가 돼서 각각이 하나의 아이로 성장해 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같은 유전자에서 나온 같은 유전자이기 때문에 이것은 일란성 쌍둥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유전자가 동일하겠죠. 일란성 쌍둥이이기 때문에 상당히 이 연구자들한테 관심이 많은 것이죠. 유전자가 똑같으니까 정말 어떤 형질은 똑같아야 되겠죠. 두 개가 DNA에 의해서 모든 형질이 결정이 된다면은, 그리고 환경이 중요한 형질이라면은 일란성 쌍둥이라도
형질이 달라질 수가 있겠죠. 바탕은 같겠지만 많은 경우는 달라질 수도 있고, 그래서 DNA 유전자냐 환경이냐 이 중요성을 따질 때는 이런 일란성 쌍둥이가 상당히 중요하게 이 작용을 하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이것은 이란성 쌍둥이고, 뭐 이란성 쌍둥이 서로가 다르고, 쌍둥이지만 남자가 될 수도 있고 여자가 될 수도 있고, 이것은 실은 우리가 한 달에 한 번씩 이 여자들은 이제 배란을 해서 하나의 난자가 나와서 정자를 만나서 수정을 해서 아이가 생기는데, 아주 특별한 경우에 난자가 2개 한꺼번에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각각이 이런 식으로 정자를 만나서 수정을 해서, 그러니까 완전히 다른 유전자 배합입니다. 생식세포가 다 랜덤 무작위적으로 감수 1분열 중기에서 이렇게 배열하지 않습니까? 그것 때문에 전부 다 달라서 서로가 다른 이란성 쌍둥이가 있는 것이죠. 우리 이것은 일란성 쌍둥이 때요. 근데 실제로는 일란성 쌍둥이 가지고 연구하려고 많은 시도를 했습니다만, 이것도 또 인도적인 문제가 생깁니다. 연구하기 위해서 어떤 환경을 조절을 해야 되는, 자유롭게 생활을 못하고 어떤 음식을 먹는 게 환경이랑 뭐 어떤 관계가 있느냐, 그러면 이 양쪽 다 그런 환경을 주어줘야 되고, 이런 연구가 역시 만만치가 않다라는 얘기들입니다. 여기서 대표적인 예가, 이건 아마 병원에 있으니까 이렇게 연구가 됐던 것으로 짐작이 되는데요. 시조프레니아라는 것은, 이것은 조현병이라고 얘기하는 것이고, 쉽게 얘기하면은 이 정신분열증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정신분열증이는 유전자가 중요한 것인가, 환경이 중요한 것인가, 이렇게 보니까 조현병 환자들 중에서 아이덴티컬 트윈, 일란성 쌍둥이, 유전자가 동일한 일란성 쌍둥이에서는 역시 같이 48%가 조현병을 가지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DNA가 중요하다. 당연히 영향을 미치는 거죠. 같은 DNA니까 48%나 되는 일란성 쌍둥이들이 같이 조현병을 보이는 것이죠. 그렇지만 52%는 또 다른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환경도 중요한 것이고요. 실제로 조현병이라는 것은 어릴 때 아주 이 스트레스를 이렇게 그런 억압적인 환경에서 자란 사람들이 많이 생기는 병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유전자나 환경이나 같이 중요한 것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는 서로 이란성 쌍둥이, 같은 부모 밑에서 태어난 뭐 이란성 쌍둥이라면 그래도 어느 정도 DNA는 비슷하겠죠. 그러니까 17%나 되고요. 그 다음에 이런 뭐 조카에서는 어떻고 뭐에서는 어떻고 이렇게 좀 낮은 빈도로서 뭐 일반 개인들 간에는 서로가 다른 친척 관계가 아닌 데서는 1%밖에 안 생기고 등등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일란성 쌍둥이에서는 이렇게 많이 생기더라 하는 얘기들이고요. 우리 계속해서 현대인의 그 현대 과학 유전학에서는 정말 환경이 어느 정도 형질에 영향을 미치느냐, 이것은 큰 관심사인 것입니다. 여러분들 하나 예를 보게 되면은, 제가 이거 3장 공부할 때 잠깐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우리가 DNA가 있으면요, 우리가 단백질을 만들어내는 DNA 지역을 유전자라고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유전자가 단백질의 아미노산을 전부 다 암호화해서 단백질을 만들어내는데요. 이거를 조절하는데 여러 전사 조절 인자들이 여기서 붙어서 이제 RNA 폴리머레이즈, RNA 중합 요소가 와서 이 유전자를 가지고 mRNA를 만들고, 그래서 또 단백질을 만들고 이러는 과정을 겪게 되는데요. 여기 들어오는 이 전사 조절 인자들은 외부에 있는 여러 정보들을 가지고 들어오는데, 이 중에 적어도 일부는 이 외부에 있는 환경 조건이 상당히 중요하게 어떤 식이든지 이 유전자에 영향을 미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일란성 쌍둥이가 동일한 유전자를 가지고 있을 텐데요. 있지만은 이것을 조절하는 것은 어떤 환경에 따라서 이 두 일란성 쌍둥이가 이 단백질을 만들기도 하고 만들지 못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죠? 이것은 다 환경 요건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그런 개념도 같이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요. 어쨌든 지금 우리가 현대 유전학에서는 많은 관심이 가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자, 거기에다가 지금 생활 습관이
실은 최근에는 유전된다. 어떤 사람이 아주 나쁜 음식을, 뭐 특히 기름진 음식을 많이 먹으면은, 여기서 보이는 이런 류의 음식을 많이 먹게 되면 이거 자식들한테 유전이 된다라는, 될 수가 있다라는, 아주 확정적으로는 아직 얘기 못하고 있습니다. 연구가 그렇게 확정적이까지는 않지만, 그러니까 많은 간접적인 연구 결과들에 의하면은 이런 환경, 생활 습관들이, 좋은 음식 먹거나 나쁜 음식을 먹으면은 이렇게 비만이 되고 날씬해지고 그러는데요. 많은 경우들이 여기에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습니다만 에피지네틱, 후성 유전. 우리가 염색사가 어떤 지역은 막 응축이 돼서 있고요. 응축이 되면 여기서는 발현이 잘 안 하죠. RNA 폴리머레이즈가 가지 못하니까 발현이 안 되고, 그 다음에 이것이 응축되는 것이 풀어지면은 다시 여기에 있던 유전자들은 발현이 잘 되고, 이거를 우리 후성 유전 이 조절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바로 이 조절이 바로 환경적인 요인들이 후성 유전을 조절하는 것을 결정하더라라는 이런 얘기들이 지금 연구 결과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돼서 어떤 특정한 유전자를 만들지 못하는 상태에서 이런 DNA가 자식들한테 넘어갈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일반적으로는 획득 형질은, 태어난 다음에 얻은 형질은 자식한테 유전되지 않는다라는 게 일반적인 학설인데, 이제 이것이 예외적인 것이 되는 것으로 지금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상당히 무서운 얘기인데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활 습관이 자식한테 영향을 이렇게 구체적으로 미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DNA, nature, 있는 그대로도 중요하고, nurture, 아이를 양육하는, 결국 환경적인 요건을 얘기하는데요. 이것도 중요하다라는 것이고, 우리 당연히 짐작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런 거 연구하는 현대 유전학자들은 이렇게 에피제네틱, 염색사의 어떤 컴팩 해서 이 근처에 있는 유전자들의 발현을 조절하는 후성 유전이랑 생활 습관이랑 환경적인 요인이랑 관련이 많다라는 얘기도 우리 현대 유전학에서 많이 하고요. 또 현대 유전학에서 많이 하는 것들은 우리가 지난 시간에 얘기했지만 다인자 유전, 여러 유전자들의 합해서 하나의 형질을 결정을 하는, 그래서 우리가 이 종 모양을 보인다 그랬는데요. 이런 것들이 가령 어떤 유전자 3개인지 10개가 될 수가 있고, 우리가 키, 정신, 이런 것들을 결정하는, 가령 우리가 헌팅턴 병은 하나의 유전자가 잘못돼서 병이 생기지 않았습니까? 그렇지만 또 많은 병들은, 아니면 많은 형질들은 여러 개들이 합쳐서 그 형질을 결정하는데요. 그러면 어떤 것들이 그런 형질을 결정하는가라는 것을, 이것을 찾아가는 것은 상당히 힘든 얘기인데요. 이런 것도 현대 유전학에서 풀어야 될 그런 얘기들입니다. 그렇지만 지금 다들 열심히 하고 있고요. 여러 각도에서 이런 것들이 풀려져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 현대 유전학은 DNA를 공부하다 보니까 이제 형질을 분석을 하고, 자칫 잘못하면 좋은 형질만 살아남게 하려는, 다양성이 없어지는 뭐 그런 것만 우리가 연구 윤리라든가 생명 윤리적인 관점에서 그런 것만 해결이 된다면은 정말 나쁜 형질을 좋은 형질로 고치려는 것이 일반적인 텐데요. 이것이 너무 제재가 없게 되면은 정말 머리 좋은 사람, 엄청난 영양가가 높은 소, 정상적인 이런 다양함이 없어지는 그런 세상이 또 되면 안 되겠죠. 주의하는 선에서 이렇게 유전자 분석을 통해서 질병의 원인 유전자를 찾아가게 되고, 그것을 고치고 이런 것들을 잘 조절되는 상태에서 하게 되면은 이것은 하나의 또 커다란 새로운 문명이 될 테고, 정말 우리 수명을 늘리고 건강한 수명을 늘리고 하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우리 현대 유전학이 제공할 수도 있겠다라는 말을 하면서 우리 유전 공부를 마치도록 하고, 우리 다음 장에서는 이제 유전을 하는데 우리가 참 중요한 것이 생식을 해야 되는데요. 생식을 해야지 자식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자식에서 형질을 살펴보게 되는데,
우리 생식하는 것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상입니다.